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지리 온라인 수업입니다. 자, 오늘은 하천 지형으로 새롭게 우리가 넘어가는데요. 앞서 지체구조, 암석, 지각변동, 산지 등등 되게 뭔가 지구적인 대규모의 개념을 배웠던 반면에 이번 시간부터 배우는 단어는요. 굉장히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한국의 주요 특징적인 하천 지형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페이지 17페이지를 펴주시고요. 자, 17페이지를 피면은 위에 하천의 기본 개념이 나와 있고 그 아래에 우리나라 하천의 특색이 나와 있습니다. 18페이지로 가면 이제 우리나라의 하천에는 어떤 특성한 지형들이 발당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요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직접 가르칠 거고 오늘은 17페이지 한 페이지만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근데 17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 지체구조, 지각변동도 했었던 것처럼 기본적인 개념 이론이기 때문에 여기를 탄탄하게 짚고 가야 그 다음에 이해가 잘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 산맥에 대해서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산맥이 왜 생겼는가 1차 산맥과 2차 산맥으로 나누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1차 같은 경우에는 신생대 제3기 경동성 요곡운동으로 융기가 되어서 형성이 되었다. 반대로 2차 산맥 같은 경우에는 중생대 지질구조선을 따라 사이사이 침식이 되면서 침식이 되지 않은 그 단단한 부분이 산맥으로 남았다. 그게 2차 산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맥에 있는 고위평탄면이라든지 흑산이라든지 돌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했었죠. 자, 하천으로 넘어갈 때 우리가 앞서 배웠던 산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데요. 일단 우리나라는 산지가 네 글자로 어떤 지형이라고 했죠?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경동성 요곡 융기가 자, 특정한 방향을 중심으로 더 이루어졌다. 동쪽으로 치우쳐져서 융기가 되었기 때문에 동고서적의 지형이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하천도 마찬가지로 동해안을 향해서 흐르는 하천과 서해안을 향해서 흐르는 하천이 다르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때 저번에 했던 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하천의 특색. 자, 유로라는 건 하천의 길을 얘기합니다. 이 하천이 흐르는 길의 흐름이 동해안은 굉장히 짧다. 길이가 짧다. 그 다음에 경사는 당연히 융기를 많이 받았으니까 여기는 상대적으로 서해안, 남해안보다 급하겠죠. 반대로 황해안, 서해안, 남해안 같은 경우에는 유로가 길고 경사가 완만하다. 자, 왜냐면 우리가 이것을 동고서저 지형의 영향으로 라고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하천은 일단 동고서저 때문에 동해안으로 들어가는 급하고 짧다. 서해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완만하다. 그리고 길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우리가 오늘 이 그림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하천을 배우기 위해서 하천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들을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위에다가 여백으로 이 하천이 하는 중요 지형 형성 작용이 있어요. 총 3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천은요. 처음에 침식을 합니다. 자,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물의 압력으로 무언가 기반함을 깎아내리는 침식 작용이 활발하고요. 그 다음에 침식이 되면은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물질들이 있겠죠. 자, 그런 침식 물질들을 하천에 이렇게 딱 띄워가지고 물로 운반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운반을 하고 끝났어요. 운반이 끝나면 어딘가에 쌓이겠죠. 우리는 그거를 퇴적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서 하천은 침식, 운반, 퇴적을 하는구나. 그래서 산이 깎이고 강이 생기고 하는 거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 침식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2가지로 분류하는 것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침식은 방향에 따라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밑으로 깎는 하방 침식이 있고요. 하방. 자, 하방이라는 거는 밑으로 깎는 겁니다. 2번째로 옆으로 깎는 측방 침식이 있어요. 측방 침식은 옆으로 깎는다. 우리가 하천이 흐르고 있으면 밑으로 하상이 점점 낮아지는 침식이 있고 옆으로 하천이 점점 뚱뚱해지는 침식이 있어요. 그거를 하방 침식과 측방 침식이다. 운반 같은 경우에는 뭐 별다른 게 없고요. 그냥 하천이 물로 운반을 한다. 자, 퇴적에서 우리가 한 가지 할 게 있는데 자, 처음에서 시작하는 그 발원지에서 시작을 할 때는 이 침식된 물질들이 굉장히 크겠죠. 근데 시간이 흐르고 점점 운반이 되면서 내려오고 수천 미터를 흐르면서 자, 하구 쪽에서는 이 퇴적 물질의 크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작아졌겠죠. 왜냐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많이 마모되고 깎이면서 굴러다니면서 더 작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천이 퇴적시키는 그 퇴적 물질을 크기에 따라서 3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가장 먼저 큰 게 자갈이 있고요. 자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바다에 놀러 갔을 때, 계곡에 놀러 갔을 때 있는 약간 손보다는 작지만 한 여러분들 손가락 2마디 정도? 1마디에서 2마디 정도 되는 크기의 그런 돌멩이들을 우리가 자갈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더 작아지면은 우리가 보통 해수욕장에서 볼 수 있는 모래, 고운 모래가 되고요. 근데 이 모래에서 더 깎였다, 더 작은 물질이다. 그거를 우리는 점토라고 합니다. 점토는 주로 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갯벌에 있는 조그만 끈적끈적한 것들 있죠. 그게 점토다. 만약에 모래나 자갈이었다면 그렇게 애들이 잘 뭉쳐지지가 않겠죠. 점토는 굉장히 작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구과학 시간에 혹은 초등학교,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사암, 셰일 이런 거 전부 다 뭐다? 모래가 굳어지면 사암이고 점토가 굳어지면 셰일이다. 자, 이렇게 크기에 따라 우리는 물질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짚고 아래에 유역과 하계망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이 바로 유역, 하계망인데요. 분수계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요걸 여러분들이 그리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하천은 갈래가 한 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요 큰 하천, 예를 들어 한강, 낙동강, 섬진강 이런 강들을 얘기할 때 제일 메인이 되는 중심인 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메인이 되는 강 향해서 흘러가는 조그마한 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충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우리가 이 메인이 되는 중심의 가장 큰 강을 본류라고 합니다. 본류. 그 다음에 이 본류를 향해 유입되는 자그마한 하천들을 지류라고 합니다. 지류. 자, 그러면 유역이랑 하계망은 무엇이냐? 자, 유역을 보시면요, 개념이 하천이 빗물이 하천으로 빗물이 모여드는 범위라고 나와 있어요. 범위. 자, 하천이 빗물이 모여드는 범위다. 자, 비가 내리면 이 빗물로 인해 쌓이고 쌓이면 콸콸 흐르는 하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산과 산 사이에 그 낮은 부분을 중심으로 빗물이 모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강, 낙동강, 섬진강, 금강이 되는 겁니다. 자, 거기서 이 빗물이 모여드는 그 수계를 이 전체 범위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유역이라고 합니다. 유역. 자, 요 일대를 유역이라고 불러요. 자, 요게 유역입니다. 빗물이 모여드는 범위 이 전체를 유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유역은 강 하나에 유역 하나겠죠. 자, 메인이 되는 본류 하나당 유역 하나고 또 다른 강, 옆에 또 강이 흐른다. 그러면 거기 그 강에 유역도 따로 있겠죠. 자, 그럼 이 유역과 유역을 구분짓는 기준은 뭐가 되느냐? 하천은 무조건 산과 산 사이 계곡을 흐르니까요. 산이 그 기준 구분선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그림을 그려주자면 산이 이렇게 경계선이 된다는 거죠. 자, 이 산과 산 사이를 빗물이 모여들면서 유역이 형성이 된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산지를 뭐라고 부르느냐? 자, 분수계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분수계로 나뉜다라고 나와 있죠. 유역이란 분수계로 나뉘어진다. 즉,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그 산맥, 산지들을 얘기를 합니다. 연속적인 산지가 나타날수록 유역의 발달이 더 쉽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거는 그릴 필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또 산지가 있고 또 산지가 있고 이렇다면은 여기에도 유역 하나가 또 있고 여기에 또 유역이 하나가 있고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수계를 기준으로 우리가 유역이 나뉘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아래에 하계망이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하계망이라는 거는 무엇이냐? 하나의 본류와 이에 합류하는 수많은 지류들. 지금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그린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루어진 전체적인 수계이다. 자, 전체적인 수계 밑줄 쳐주시고요. 자, 유역은요. 이 빗물들이 모여드는 그 범위, 그 지역 전체를 유역이라고 하는 것이고 수계는 그 유역 중에서도 실제로 그 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수계라고 합니다. 즉 하계망이죠. 자, 지금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그린 요 강의 흐름을 우리는 하계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유역이랑 하계망은 거의 개념이 비슷하다. 하지만 유역은 하계망을 포함한 그 빗물이 모여드는 범위 전체이고 하계망은 실제로 그 물, 수계를 얘기를 한다. 본류와 지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런 그림이 여기는 분수계, 여기는 하계망, 그 다음 여기 전체가 유역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도로 이제 문제가 나올 때 분수계라는 개념이 나오면은 항상 이런 지도가 나와요. 이게 지금 메인이 되는 본류가 지금 여기 요렇게 있죠. 자, 메인이 되는 본류가 있고 그 사이사이를 향해 지류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요거가 분수계로 나누어지는 유역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침식의 방향이 나와 있죠. 자, 하천이 아래로 침식하는 거를 자, 아래 하자 하방 침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옆으로 깎는 거를
우리가 측방, 자 왼쪽 오른쪽을 깎는 거를 측방. 그러니까 하천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뚱뚱해지겠죠. 가로로 넓어지는 거를 측방 침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바탕으로 밑에 있는 표를 빈칸을 한번 채워볼 텐데요. 여러분, 요것이 시험에서 다른 하천 지형과 엮어서도 나올 때가 있고 단독으로 얘만 물어볼 때도 있어요. 왜냐면 하천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상류가 있고 하류가 있을 때 이 두 개의 지점이 어떻게 다른가를 물어보는 개념입니다. 자, 하천의 상류와 하류를 비교하자. 자, 우리가 이거를 하기 전에 앞서 지난번에 신생대 제4기 기후변화를 언급을 하면서 간빙기와 빙기, 그 다음에 최후빙기와 후빙기를 비교를 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그때 했던 거를 다시 그려보자면, 자, 현재는 빙기가 아니죠. 현재는 후빙기입니다. 즉 간빙기랑 똑같이 온난 수변한 기후이다. 자, 그래서 상류와 하류가 있다면, 자, 거기를 따라 흐르는 물이 하천이 있고요. 자, 빙기와 다르게 현재 후빙기 때는 상류에서 침식이 우세하고요. 하류에서는 퇴적이 우세합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뭔가 깎인 물질들이 있다라면 이게 콸콸콸 후빙기 때는 유량이 많으니까요. 제 빙기 물이 꽁꽁 얼지 않았죠. 강수량도 많고 물의 양이 많으니까 이 물질들이 콸콸 흘러가면서 운반이 되고 어디에 쌓인다? 자, 하류 부근에 굉장히 퇴적이 많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류는 퇴적 우세, 상류는 침식 우세였고요. 자, 이거를 바탕으로 밑에 있는 표를 채워보면 일단 상류와 하류, 경사를 먼저 구분을 하면은 여러분 당연히 산지에서 발원을 하여 바다, 해수면을 향해 흘러가니까 상류 쪽이 훨씬 더 경사가 급하겠죠. 산지니까요. 상류가 급하고 하류는 완만하다. 그 다음에 유속 또한 상류는 경사가 급하니까 빠르고요. 하류는 경사가 완만하니까 느립니다. 그 다음 평균 하폭. 자, 하폭이라는 거는 하천 유로의 너비를 얘기를 합니다. 자, 하천 유로의 너비는 어디가 더 폭이 넓을까요? 당연히 하류겠죠. 하류 갈수록 유량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침식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나니까 아까 전에 그림으로 봤던 요거 하방과 측방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하폭이 점점 넓어집니다. 자, 그래서 상류는 좁음, 하류는 넓음. 자, 유량은 이미 알죠? 물의 양. 자, 물의 양은 상류로 갈수록 적고 하류로 갈수록 많다. 자, 그 다음 요거에 이제 시험이 많이 나오는데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 퇴적물의 평균 원마도, 충족층 두께가 있습니다. 자, 입자 크기는 우리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퇴적물질은 크게 세 가지로 종류가 구분이 된다. 크기에 따라 자갈, 여기서 작아지면 모래, 더 작아지면 점토였어요. 자, 자갈은 주로 어디에서 쌓이느냐? 상류에서 주로 쌓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일단 많이 깎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자갈로 크게 큼직큼직한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류로 갈수록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점토는 쉽게 쌓일 수가 없습니다. 작은 물질들은요, 속도가 느려야 안전하게 쌓일 수가 있는데 속도가 빠르면 상대적으로 더 잘 휩쓸리겠죠. 하지만 물질이 크고 무거운 것들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빨라도 안착이 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거우니까요. 그래서 상류로 갈수록 유속이 빠르고 유량이 적기 때문에 큰 물질들이 쌓이고 하류로 갈수록 유속이 느리고 유량이 많기 때문에 작은 물질들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는 상류로 갈수록 큼, 하류로 갈수록 작음. 그래서 주로 모래, 점토 이런 것들이 쌓이고요. 상류로 갈수록 자갈 위주로 퇴적물질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다르다. 자, 그 다음 퇴적물의 원마도로 가보면 여러분 원마도라는 거는 둥근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둥근 정도. 자, 하류로 갈수록 점점 오랫동안 깎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깎이고 마모가 되다 보니까 울퉁불퉁 굉장히 못생겼던 이 자갈이 동그래지면서 하류로 갈수록 굉장히 곱고 동글동글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마도라는 거는 둥근 정도이기 때문에 상류로 갈수록 원마도가 안 좋고 하류로 갈수록 원마도가 좋겠죠. 그래서 이 둥근 정도는 하류로 갈수록 올라간다. 자, 그래서 평균 원마도는 상류로 갈수록 높고 하류로 갈수록 낮다. 마지막으로 충적층의 두께를 가보시면요. 먼저 이 충적층이란 하천이 퇴적시킨 지층을 우리가 줄여서 충적층이라고 합니다. 하천이 퇴적시킨, 즉 자갈, 점토, 모래로 이루어진 이 퇴적 지층의 두께를 얘기하는 건데 당연히 여러분 상류는 침식 우세고 하류는 퇴적 우세니까 하류가 훨씬 더 두껍겠죠.
자, 참고로 얘기하자면 침식 우세. 우세라는 거는 더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지. 그것만 일어난다는 건 아닙니다. 상류가 침식 우세지만 퇴적도 일부 당연히 나타나고요. 하지만 하류에 비해서 덜 나타난다. 자, 상류는 충족층의 두께가 퇴적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얇다. 하류는 충족층의 두께가 두껍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채운 표를 잘 확인을 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쉽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빈칸에는 없지만 선생님 추가를 하자면 아까 전에 우리 침식할 때 종류 두 가지 했죠. 하방 침식과 측방 침식이 있다. 자, 이거를 여기에다가 상류 하류에다가 적용을 시키면요. 상류는 주로 하방 침식이 더 잘 나타나고요. 우세 이것도 마찬가지로 측방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하방이 더 나타난다. 자, 하류는 측방 침식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왜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유속이 하류는 느리고 유량은 많아서 그래요. 반대로 상류는 유속이 빠르고 유량은 적어서 밑으로 막 깎기 바빠요. 힘이 강해요. 하천이 땅 아래를 향해 누르는 압력이 강해. 근데 하류로 갈수록 스무스하게 완만하게 이제 물이 콸콸콸콸 쫙 퍼져가면서 옆으로 향하는 힘이 더 세지고 유속이 느리다 보니까 아래를 향해 깎아내려는 힘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 플러스 침식 기준면과 점점 가까워지니까 산지로 갈수록 침식 기준면이랑 고도가 많이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깎으려는 힘이 강하고 하류는 이미 해수면과 거의 가까워졌으니까 더 이상 아래로 깎을 힘을 많이 필요로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방 침식보다는 측방 침식이 주로 나타난다 라고 정리가 되는데 요거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하천 특색은 자, 이렇게 나와 있다. 근데 이미 우리 유로와 경사는 얘기했고요. 자, 유량 변화와 간주 하천까지 하고 오늘 끝낼 건데 먼저 유량 변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물의 양, 유량의 변화가 연중 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강수가 초 집중이 되죠. 자,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고 상대적으로 봄, 가을, 겨울에는 여름에 비해서 비가 현저히 강수량이 줄기 때문에 유량의 변화가 즉 수입 운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자, 이거를 나타내는 지표 용어가 뭐냐면 하상계수라는 것이 있어요. 자, 하상계수란 연중 최소 유량에 대한 최대 유량의 비율이다. 즉, 이 하천의 수위가 가장 낮을 때와 하천의 수위가 가장 높을 때의 그 차이, 그 비율을 하상계수라고 합니다. 즉, 유량 변화가 심하면 심할수록 하상계수는 커지고요. 유량 변화가 적을수록 하상계수는 작습니다. 자, 강수량의 계절 차이가 크므로 우리나라는 즉 하상계수가 크다. 왜? 여름철, 여름에 강수가 집중이 되어 있죠. 여름, 즉 하계, 강수 집중. 자, 우리나라는 유량 변화가 굉장히 큰 나라이다. 여기를 보시면요. 자, 1월부터 12월까지 유량이 나와 있습니다. 자, 1월부터 지금 7월까지는 굉장히 유량의 변화가 적어요. 근데 갑자기 여름 되자마자 지금 빨간색으로 선 나와 있죠. 치솟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이 유지되는 동안 유량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요. 다시 가을이 되면 쫙 수위가 내려앉는다. 아, 여름철 강수 집중 때문에 유량도 이렇게 같이 변화를 하는구나. 우리는 이것을 하상계수로 얘기할 수 있다. 자, 우리나라는 하상계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반도는 여름철의 문제점이 굉장히 큽니다. 갑자기 하천이 범람을 하게 되고 홍수가 생긴다. 자, 특히 2020년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엄청나게 큰 장마가 있었어요. 그때 매일매일 비가 너무나도 많이 왔는데 그래서 반지하나 저기 아래 저지대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피해를 겪었죠. 그래서 지금 마을에 소방관들이 보트를 타고 시민들을 구조하는 장면도 그 당시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매년 홍수 피해가 심해요. 올해도 심할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결과이고 우리나라 하천이 유량 변화를 심하게 겪기 때문에 특히 하천 주변의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보시면요. 문제점. 자, 여름철에 홍수가 발생이 심하고요. 자, 그 외 계절에는 특히 봄, 가을, 겨울에는 용수가 부족하다. 여기서 말하는 용수라는 거는 생활 용수입니다. 농사 지을 때 쓰는 물, 그 다음에 우리 전기 생산할 때 쓰는 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실제로 씻을 때 쓰는 물, 이런 용수가 부족하여서 수력 발전 및, 자, 요런 게 좋아요. 수력 발전 및 하천 교통에 불리하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요 하천 교통은 수운을 얘기를 하죠. 자, 운항을 하는데 불리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지금 화면 보시면요. 여기는 우리나라 한강입니다.
여러분들이 가까운 여의도 쪽 한강공원인데 건조할 때는 이렇게 물이 없어요. 근데 여름철에 범람을 할 때는 여기까지 엄청나게 많이 침수가 되고 있죠. 바로 지금 요 앞에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 근처까지 물이 범람을 해서 지금 보시면 차도에도 물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특정 시기에는 아예 그 올림픽대로 같은 그 큰 도로를 통제하는 일들도 가끔씩 생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큰 피해를 얻겠죠. 유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못 움직이니까 엄청난 손해를 입겠죠. 자, 이런 문제점이 크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온이 발달하지 못했어요. 추가로. 자, 한강 같은 데로 가보면 유람선 같은 게 가끔 보이실 텐데 유람선이 많지가 않아요. 진짜 한두 개 정도만 가끔 보이지 우리나라는 뭐 관광산업으로 발달한 게 이런 통통배 수준 정도? 근데 유럽으로 가보면 라인강, 센강 뭐 이런 다양한 하천들이 있잖아요. 뭐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을 가보면 이 유람선, 자 그냥 여행으로 관광객들을 태우는 유람선뿐만이 아니라 이 하천에 배를 띄워서 유통을 하는 업종도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갔을 때 하천을 이렇게 바라볼 때 이 배의 크기와 한강에서 우리가 치킨 먹으면서 한강을 바라볼 때 보이는 그 배가 크기가 굉장히 차이가 커요. 왜냐면 우리나라 유랑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큰 배를 주기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그래서 수온 발달에 불리했다. 자, 어느 정도로 하산 개수가 크냐? 자, 우리나라 강이 여기 왼쪽에 나와 있고요. 자, 오른쪽은 해외의 강들입니다. 미시시피 미국의 강이고요. 이집트의 나일 강, 중국의 양쯔 강, 그다음에 뭐 라인강, 콩고강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히 콩고강은요. 1대4, 하산 개수가 4분의 1이래요. 자, 이 말은 최소 유량이 1m, 1m/s였다면은 최소 유량이 1제곱킬로미터였다면 최대 유량이 4제곱킬로미터다. 근데 우리나라는 최소 유량이 1이었다면 400배입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한강은 지금 콩고강보다 거의 지금 100배 가까이 하산 개수가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유량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우리 하천의 특징으로 하산 개수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대책 보시면 저수지, 댐 등 수리시설을 건설한다. 산림 녹화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는 것이 저수지인데 저수지는 무엇이냐? 물을 가둬두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천이 너무 유량 변화가 특정 시기에 딱 집중이 되면은 범람이 되기 쉬우니까 그 넘치는 물을 다른 데에다가 이제 통로를 뚫어가지고 보관해 두는 곳이 있어요. 자, 이렇게 저수지. 그 다음에 비가 안 와. 또 겨울, 가을에는 비가 안 와. 근데 농사를 지어야 돼. 생활용수가 필요해. 그러면은 그 넘쳤던 물을 보관했던 그 저수지에서 물을 빼오는 거죠. 자, 저수지는 물을 저장하는 시설을 우리 저수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자, 어디 중간에다가 댐을 설치한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밑으로 물이 원래는 요만큼 내려왔는데 댐으로 막혀 있으면 요만큼 많은 물들이 이 위에서 멈추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인위적으로 유량을 조절할 수 있다. 만약에 이 댐이 없었더라면 콸콸콸 그대로 많은 물들이 밑으로 다 내려왔겠죠. 그래서 피해가 클 수가 있지만 댐으로 막아서 이거를 방지를 했다. 그래서 수리시설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지금 저수지 댐처럼 이 하천의 물을 활용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시설을 우리 수리시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저수지, 그 다음이 댐, 그 다음이 저수지랑 비슷한 개념으로 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그냥 적어주세요. 보. 저수지랑 비슷한 겁니다. 저수지, 댐, 보 이런 수리시설로 문제점을 해결한다. 그 다음에 댐도 녹색댐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녹색댐, 산림 녹화 이게 뭐냐면 댐이 무언가를 방지해주는 거를 댐이라고 하잖아요. 막아주는 거. 나무도 똑같은 댐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토양이 있는데 어떤 토양은 나무가 풍부합니다. 어떤 토양은 나무가 없고 그 위에 건물만 있어요. 그럼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포장을 해야 되겠죠, 도로를. 그래서 여기가 아스팔트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는 나무들이 식생이 많아요. 자, 나무가 있으면 이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비가 내렸을 때 이 땅속으로 물이 흡수가 잘 됩니다. 근데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는 포장을 한 거기 때문에 불투수층이에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 내리는 족족 그 아스팔트 위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화가 이루어졌으면 졌을수록 홍수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 서울일수록 시골보다 아스팔트로 인해서 홍수 피해가 더 크다. 자, 그래서 우리 산림 녹화, 즉 녹색 댐이라는 거는 자, 나무를 심어서 댐과 같은 역할을 한다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요거는 우리 이따가 이 단원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여기서 한번 확인을 했고요.
감조하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감조하천이란 또 우리나라에서 정말 특징적인 하천의 유형인데요. 자, 개념이 하천 하류에서 밀물과 썰물의 영향으로 자, 요거죠. 수위가 주기적으로 오르내리는 하천이다. 어디에서 많냐? 황남해 유입 하천에 많다. 즉 이 말은 뭐냐? 동해안으로 유입되는 하천은 감조하천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자, 수위가 주기적으로 오르내린대요. 밀물과 썰물이죠. 자, 우리는 하천이 자, 땅이 있고 이렇게 바다가 있을 때 자, 바다를 향해 하천이 흐릅니다. 자, 근데 문제점이 있죠. 자, 하루를 주기로 반복적으로 밀물이 됐다가 썰물이 됐다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러면 바닷물도 수위가 오르락 내리락. 우리 이거 조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하천도 마찬가지로 밀물이 들어올 때는요, 유량이 확 늘어나겠죠. 자, 물이 안쪽으로 확 들어오다 보니까 하천의 수위도 같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썰물 때, 바닷물의 수위가 내려갈 때, 하천도 마찬가지로 바닷물로 유입되는 하천이기 때문에 같이 수학 내려갑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우리는 이거를 감조하천이라고 하는데, 이 감조하천에서 조류로 인해서 수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구간을 감조 구간이라고 해요. 감이라는 거는 우리가 감각할 때 그 센스를 얘기를 합니다. 느끼다라는 거예요. 조는 조류할 때 그 조입니다. 말 그대로 조류를 느끼는 하천이다. 그럼 조류를 느끼는 구간을 감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감조하천이 서해안에 많이 발달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피해도 얻게 되는데 서해안에 주로 집중이 된 이유는 무엇이냐? 동해안에 비해서 다른 서해안의 특징이 뭐였죠? 얘는 수심이 낮아요. 그래서 지구와 달의 그 인력 작용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동해안은 수심이 깊기 때문에 심지어 빙기 때도 울릉도 독도는 섬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수심이 서해안보다 워낙 깊기 때문에 이 조류, 밀물과 썰물의 영향이 약합니다. 반대로 서해안은 수심이 얕아서 물이 확 들어왔다가 확 빠지는 그 인력의 작용을 많이 받는다. 동해안은 수심이 깊어서 감조하천이 잘 발달하지 않는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 부분을 자, 감조가 되는 부분을 감조 구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자, 밀물때 바닷물이 유입되면서 감조하천이 많이 발달한다. 특히 서해안에서. 자, 근데 여러분, 하천이랑 바다는 다릅니다. 민물과 바다예요. 자, 하천에 사는 물고기와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다를 정도로 성질이 다르죠. 이유는 뭐야? 바다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염분이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동그랗게 별 모양으로 염분을 그려놨습니다. 자, 염분이 가득한 이 바닷물이 하천으로 들어오면요, 문제점이 굉장히 커요. 하천은 염분이 없어 되게 순수한 물인데 염분이 들어오는 순간 굉장히 짜겠죠. 자,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하천의 물을 활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바닷물이 들어와. 그 다음에 농경지로 이 물이 유입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짠 물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바닷물 마시면 목이 굉장히 텁텁해지죠. 짠 거 먹으면은 갈증 나죠. 농경지가 싹 메말라 버립니다. 자,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자, 염분이 유입돼서 얻는 피해가 염해라고 부릅니다. 염해. 언제? 밀물 때 바닷물이 유입되어서 주변 농경지가 피해가 되는 것, 메말라가는 것을 우리는 염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플러스로 아까 하산개수 때 얘기했던 것처럼 홍수도 이 감조하천에서 생기는 많은 피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자, 이 밀물때랑 특히 이 집중호우 장마 시기랑 겹치면 완전 더블 홍수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홍수와 집중호우와 만조가 겹칠 때 이 홍수의 피해가 더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방지를 할 거냐? 자, 하구뚝이라는 게 있는데요. 하구에 설치하는 뚝입니다. 자, 하구라는 거는 바다로 유입되는 그 입구를 얘기합니다. 하구 플러스 뚝, 하구에다가 즉 제방 같은 높은 벽을 설치를 한다. 자, 목적은 뭐다? 자, 감조하천에서 생기는 염해 방지, 그 다음에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건설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둥들이 많이 보이죠, 여러분들? 자, 여기 아래에 보면은 뚝이 있는데 이게 다 하나하나의 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문을 닫으면 완전 뚝 벽이 생기는 거고, 근데 계속 닫아둘 수는 없죠. 계속 닫아두면 안쪽에 물이 썩어요. 그래서 물을 가끔씩 뚜껑 위로 열어주면은 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여기 하구뚝인데 이 하구뚝 위로 교통 그 도로도 설치를 해가지고 그냥 하구뚝이 아니라 그냥 고속도로, 국도로도 사용을 합니다. 자, 이 하구뚝은 우리나라에 어디에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서해안, 남해안으로 유입되는 하천이 감주하천이다. 그럼 이 감주하천을 얻는 피해는 당연히 서남해안이 동해안보다 더 심하겠죠. 그래서 동해안에는 하구뚝이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 다음 플러스로 서해안이라고 다 하구뚝이 있는 게 아닌데 주로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세 가지 우리 학습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밑에 감주구간과 하구뚝. 자, 설치되어 있는 곳은 어디냐? 금강. 그 다음에 영산강, 낙동강. 요 세 곳이 있어요. 자, 요 세 곳만 기억을 해주세요. 자, 어디? 금강, 영산강, 낙동강이 있다. 자, 우리가 큰 대하천으로 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이 있는데 한강이랑 섬진강 이런 곳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자, 요거는 뭐 하천의 규모에 따라서 피해 정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뭐 정치적인 거에 따라서 다 다른데 특히 한강은 감주 구간이 굉장히 큰데 왜 하구 쪽에 설치가 안 돼 있냐면 한강은 하구가 북한이랑 같이 공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강 하구 쪽을 지으려면 북한이랑 컨택을 해야 됩니다.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한강에는 없고요. 자, 금강, 영산강, 낙동강 이 세 곳에만 하구 쪽이 있다라는 거 중요하게 꼭 체크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하구 쪽은 하구에 설치한 뚝이고 금강, 영산강, 낙동강에 건설이 되어 있다. 자, 확인해 주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문제를 풀어볼 건데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시간을 따로 주지를 못하니까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수능 특강 37페이지 1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37페이지 1번을 보시면 오늘 배웠던 하산계수, 수량, 수위 변동 이런 개념이 나와 있는데 이 문제만 풀어도 여러분들이 응용 버전은 거의 다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C 지점은 각각 지도에 가나 하천에 표시된 세 지점이다. 지금 이 지도를 확대해 보니까요. 댐이 나와 있고요. 댐. 그 다음에 하구뚝도 있고요. 아, 그럼 이 세 지점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동그란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겠네요. 자, 오른쪽을 보니까 수위 변동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세 지점의 수위 변동인데 수위 변동이 지금 왔다리 갔다리 굉장히 하루를 주기로 심한 거는 어디일까요? A가 나와 있죠. 자, A는 수위 변동이 이렇게 왔다 갔다 심하다. 자, 그러면 B랑 C는 어때요? 수위 변동이 크지 않습니다. 자, 왼쪽에 보니까 세 지점을 보시면 자, 지금 먼저 상대적으로 상류인지 하류인지부터 볼게요. 우리 오늘 상류, 하류 비교했으니까 자, 여기 밑에는 하류. 얘도 하류죠. 상대적으로. 얘만 지금 상류입니다. 그러면 서남해로 유입되는 감주 하천일 텐데 왜 하류가 두 개인데 수위 변동이 심한 거는 하나밖에 없을까? 이제 힌트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구뚝이. 하구뚝이 있으면은 감주 하천의 영향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가하천 부분은 하류임에도 불구하고 이 감주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댐으로 하구뚝으로 인해 수위 변동이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자연스레 지금 하구뚝이 설치가 안 된 요 나의 아래 하류 부분이 A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A고요. 그 다음에 그럼 B랑 C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제 상류와 하류라는 힌트가 있죠. 자, 수위라는 건요. 물의 높이입니다. 물의 높이는 상류가 더 높을까요? 하류가 더 높을까요? 물의 높이니까 하류가 더 높겠죠. 왜? 유량이 더 많으니까요. 유량이 더 많으니까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하류가 더 높습니다. 상류는 유량이 적어서 수위가 낮아요. 그래서 지금 아래에 있는 요 2m도 안 되는 C가 상류가 되고 자연스레 여기가 B가 됩니다. 자, 이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기억. 가나 모두 댐 건설 이후 하산계수가 커졌다. 자, 댐 건설 이후 하산계수가 커지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댐 건설 이후 하산계수가 작아졌다고요. 니은. C를 지나는 강물은 남해로 유입된다. 맞네요. 자, C가 여기 있으니까 남해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디귿. A는 B보다 조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A는 B보다 조차 영향을 크게 받고 있죠. 왜? 하구뚝이 없으니까. 수위 변동이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맞죠. 리을. A는 C보다 강바닥의 해발 고도가 높다. 틀렸죠. 왜? 상류니까. C는 해발 고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반대이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38페이지 1번. 얘는요. 읽어보시면 어렵지가 않아요. 안 배운 선지가 있긴 하지만 그거를 제외하고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주요 A2 하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A는 바로 우리 서울을 관통하는 한강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하구뚝 관련된 지도를 우리가 유심히 봤다면 알 수 있어. E는 낙동강입니다. 지금은 익숙하지 않지만 자, 영남 지방을 흐르는 요 하천 낙동강 제일 큽니다. 기억해 주시고 경상도 낙동강. 그 다음에 D는 섬진강이고요. C는 영산강이고요. 그 다음에 B는 금강입니다. 자, 1번. A 유역과 E 유역을 구분하는 분수계는 대부분 소백산맥에 위치하고 있다.
자, 우리 산맥은 요렇게 나와 있죠. 지금 A 구간의 수계와 요 유역과 자, 낙동강의 유역을 이렇게 그려보니 자, 어디를 중심으로? 지금 태백산맥, 소백산맥을 중심으로 자, 여기쯤의 위치로 나눠지고 있네요. 1번은 맞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추리하기 어려웠겠지만 산맥의 분포를 잘 이해했다라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는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면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맞습니다. 자, 2번 B 금강의 하구 부분에는 갯벌이 이거 안 배웠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3번 D는 A보다 하구 부분의 조차가 크다. 자, 요것도 우리가 추측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상대적으로 서해안이 남해안보다 수심이 더 얕기 때문에 감주 구간의 범위가 더 큽니다. 그래서 A가 훨씬 더 D보다 상대적으로 조차가 더 크고요. D는 남해로 유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반대로 갑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런 것까지 추측을 해야 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오늘 배운 개념에 해당되는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자, E는 C보다 유형 면적이 넓다. 이거는 그려보면 알죠. C는 유형 면적이 요만큼이에요. A는 유형 면적이 요만큼이에요. E가 훨씬 더 크죠. 그래서 맞고요. 자, 5번. B, C, E의 하구에는 하구뚝이 건설되어 있다. 이거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자, 어디? 금강, 영산강, 낙동강은 하구뚝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풀어볼게요. 자, 38페이지의 2번. 그래프는 한강의 세 지점의 수위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금 보니까 C는 수위가 유일하게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류를 주고 크게 하고 있으니까 얘는 완전 하구 부근이구나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A랑 B는 이게 다르죠. 자, 근데 B는 보니까 C만큼은 아니지만 특정 시간에 수위 변동이 요만큼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C랑 가깝겠네요. 상대적으로 A보다 하류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를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문이 들어와요. 아까 전에 수위라고 얘기했을 때 상류가 하류보다 더 수위가 낮다고 하지 않았냐, 유량이 부족하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 그래프의 조건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밑에 보시면 자, 여기서 말하는 수위는 해발고도 0m 기준이다. 아까 전에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는요. 그냥 수위 변화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는 조건이 해발고도 0m 기준 수위래요. 자, 해발고도니까 해발고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물이 흐르는 그 곳의 위치가 하류보다 상류가 더 높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해발고도를 기준으로 물어본다 라고 하면 상류가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말고도 이미 이전에 얘기했다시피 알 수 있는 거는 B는 수위 변동이 있죠. 수위 변화가 있는 순간 상류보다 상대적으로 하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B는 C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감조가 나타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A보다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1번 10시부터 14시까지 한강의 하구 주변에는 썰물 현상이 나타났다. 자, 뭘 보고 알 수 있나요? 자, 여기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 10시, 14시 요렇게 자, 수위가 밑으로 내려오고 있네요. 물이 내려간다는 거는 썰물이죠. 반대로 물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는 밀물이죠. 얘는 내려가고 있으니까 정답 맞습니다. 자, 2번 A 주변의 농경지는 밀물대 염해를 잇기 쉽다. 아니죠. A는 왜? 수위 변동이 거의 아예 없는 상류니까요. 염해를 입는 거는 상대적으로 감조 구간인 하류 부근 B와 C가 되겠죠. 틀렸습니다. 자, B 지점은 감조 구간에 위치한다. 자, B 지점은 감조 구간에 위치한다. 어떻게 보고 알 수 있죠? 여기 파란 색깔 형광펜을 체크한 부분을 보면 수위가 변동을 하고 있으니 이 B 지점도 한강에서 감조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자, 4번 A는 C보다 하천 태종물 평균 입자 크기가 크죠. 왜? 상류니까. 주로 자갈 부분을 위주로 위치를 하고 있다. 5번 C는 B보다 하구로부터의 거리가 가깝죠. C는 그냥 하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B보다 감조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구랑 더 가깝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그래프의 수위 변동이 왔다 갔다 하면은 감조 구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로도 이미 감조 하천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또 같은 하천인데 상류냐 하류 쪽이냐 완전 하구냐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3등분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문제가 40페이지 2번 이런 문제도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보시고 남은 시간 동안 다음 시간 선생님이 가서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2번 풀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